행복한 인생의 조건,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렵습니다. 재밌는 게 하버드 대학교 다 아실 텐데요. 거기서는 1938년부터 이 좋은 인생만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팀에서 무려 8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좋은 인생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돈, 혹은 명예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학벌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좋은 인생의 조건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건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또 외모, 생김새, 사소하게는 말투나 버릇, 습관 이런 것만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입니다.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낯선 환경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도 잘 지내고요.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잘 놀고 엄마가 그 방을 나갔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또 낯선 사람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15분 있다가 엄마가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땐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엄마를 반기게 되고요. 이들의 유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일단 나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괜찮아. 그럼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랄 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민감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성.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주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이 내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아까 말한 낯선 환경 실험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도 그닥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달라붙어 있질 않고요. 중요한 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과 둘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닥 반응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15분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가 아이를 굉장히 방치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내팽개쳐 놓은 그런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아이 스스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 이외엔 타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보이는 주된 연애 스타일은 일단은 연애를 그냥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썸 뒤에 연애로 발전을 못하는 분들. 혹은 소위 안 좋게 표현하면 어장관리하듯이 주변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 이상 관계 발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타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좀 다가오려고 하면은 이들은 일단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어서 내 영역 안에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넌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땐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나 혼자 관계 정리를 하고 갑자기 그냥 이별을 고하는 잠수 이별 들어보셨죠? 연락 끊어버리고. 연애나 결혼의 상대로 회피형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서 너네끼리 사랑해봐라. 거울 치료. 진짜 거울 치료 당해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회피형은 이제 설명드릴 불안형 유형과 가장 많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불안형은 다른 말로 저항형 혹은 양가형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불안형은 뭐냐면 아까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회피형과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애착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한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분노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울고 떼써서 부모로부터 얻어냈던 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통제로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안형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상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대와의 애매한 관계를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하루빨리 확실한 관계로 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의외로 안정이 된 상태를 잘 못 견뎌요. 항상 나에게 사랑은 불타야 되고 나를 다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사랑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사랑이 됐을 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회피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불안형 둘이 연애를 하면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연애는 거의 뭐 추격자 떠올리시면 돼요. 예. 정확하다. 일단 불안형이 먼저 회피형에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형은 일단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형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불안형은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 거절을 거절해요. 와, 거절을 거절한다. 갑자기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형 불안형이었어요? 아니면 회피형? 불안형. 형수님이 회피형이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회피형은 사실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불안형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싫어요. 불편해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거절해도 들이대는 그 불안형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둘의 연애는 해피엔딩으로 갈까요? 결혼했는데요? 사실 봉기 씨가 나 불안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연애 초반에. 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부인이 봉기 씨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형수님은 회피형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피형이었으면 결혼 못 하셨을 거고요. 불안형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못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불안형, 진짜 회피형이었다면 문제가 갈등 상황이었어요. 불안형은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하고 회피형은 그게 너무 싫고 나는 일단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방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도망가고 그럼 불안형이 또 쫓아가고 이 둘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애착 유형은 근데 어릴 때 한번 정해지면 그게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어렸을 때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라는 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덮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사랑의 상대가 부모가 날 대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삐져 해도 얘는 항상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겪는다면은 이분은 옛날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되겠죠.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형 혹은 혼동형. 쉽게 말하면 회피와 불안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착 유형은 좀 안타까운 게 어린 시절 부모, 주 양육자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양육 형태를 보였던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해버려서 이런 일관되지 않은 양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런 혼돈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애착 유형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 주 양육자인 뭐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는 낮은 빈도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연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양재진 원장님처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하는 분이나 너무 안 하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멈추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정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안 좋아 뭐. 혹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떠셔라고 물어봤는데 30분 넘게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거. 이게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분들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오면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좀 멀어지는.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저희가 레지던트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너희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근데 이게 정신이 건강해지는 질문인가요?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한 질문입니다. 위한 질문. 네. 근데 사실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왜 그들은 동시에 물에 빠져야 될까? 물가를 멀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어머니를 안 구하면 나는 되게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냥 그래도 엄마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답은 있게 되죠. 어머니와 내 배우자 중 둘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내 배우자는 내가 100%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양육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봉양의 의무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너튜브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악플이 잘 안 달리는 채널인데 악플이 오지게 달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정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게 뭐야? 들어갔는데 이 댓글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결혼도 안 해놓고 애도 없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런 식의 또 나머지 절반은 맞다 역시 그렇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안 보신다. 악플 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 세대였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공감 댓글 다신 분들은 자녀 세대인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키워준 생색을 내시면 안 돼요. 그 얘기 가장 많이 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배 아파 낳았는데,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너 때문에 산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펜스를 쳐주고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이 경계를 알려주는 것. 이제 부모 역할인데 보통 그런 분들은 기찻길을 깔아주는 분들이죠. 레일을 깔아주고 이 길로만 가라는 분들. 취직, 결혼, 출산, 그다음에 이 손주의 영어 유치원 거기까지가 쭉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는 내 애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부모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어머니에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는 내 자녀는 어릴 때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내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고 그 이후로 좋아한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들. 근데 부모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로 자꾸 대치돼서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럴 거야.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10대 때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특히 10대, 중고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 숙제가 바로 이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10대 때 일어나는 정서적 독립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춘기? 이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 예.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뭐 기본 틀은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이게 한 번씩 그런 표현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비난하는 투의 말이면 절대 안 되고 너 돼 안 돼 이런 식 말고 아빠는 너에게 뭔가를 듣고 싶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했는데 네가 이러니까 아빠 참 안타깝다 정도? 그러면서 가장 좋은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빠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거나 네가 아빠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정도. 멋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춘기가 온 자녀에게는 동성애 부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관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성이 다를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춘기가 온 아들을 어머니가 컨트롤한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 특히 동성애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어지간하면 스무스하게 더 중요한 거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이렇게 10대 때 하는 거고 나머지 3가지 독립을 이제 20대 때 해야 되는 건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 독립? 왠지 느낌상 셋 중에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 독립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활비 혹은 월세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 인생 상관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분들. 경제적 독립도 안 됐고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가 해주는 모든 걸 받아먹으려고 하는 분들.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어른 성인으로서 독립이 하나도 안 된 형태.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대부분 부모가 그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3가지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20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모-자식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연인, 부부 관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를 했으나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을 또 만났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이 남자와의 연애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한 번 피고 만 게 아니겠죠. 갑자기 이 남자가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연애를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잡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불안형, 슈퍼 불안형. 어떻게 하면 둘 다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반응이 딱 이러죠.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구원환상이라는 거죠.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마저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이성을 잘못 만난 거지. 나를 만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참. 이 구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연인 관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연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잘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의 결론이 이 중에 결혼으로 가신다 하신 분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좀 점검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네, 사실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결혼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했을 때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뭐 혹은 혼수 아니면은 웨딩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들을 땐 엥? 이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이라는 거는 로맨스의 연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나의 시간, 공간을 함께 다 공유해야 되고 집에 안 가요, 결혼하면. 그다음에 또 경제 또한 공유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그 뒤에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 도피처는 아닐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처냐? 아버지? 가장 흔한 게 원가족으로부터 도피처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어머니가 싫어서, 혹은 이놈의 집구석이 싫어서. 그러면 안타까운 게 이런 도피로 결혼을 택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가족이라는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혹을 떼겠다고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란 혹이 또 생겨. 근데 배우자가 혼자 오냐? 배우자의 원가족을 데려와. 그러면 혹 하나 떼려다 혹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땐 갈등을 잘 해소하면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결혼 생활 힘들다고 오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결혼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무 원했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 선택을 한 주체가 나라는 거. 따라서 그 결과인 결혼 생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던 그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자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자꾸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와 연애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던져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많은 단서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보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본 그 사람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떠냐?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 감정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척한다. 분명히 뭘 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걸 봤으면 조상신이 도왔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를 합리화시켜줘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떠냐? 실수인 줄 알았더니 습관이고,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이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게 제일 문제지.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나랑 연애 기간 동안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뭘 봤으면 얘가 긴장을 내려오는 순간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맥스구나.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 여러분 본인 습관 바꾸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뭐 남자도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안 바뀝니다. 어쨌건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착각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못 바꿔. 망상이라고 여기서 딱 그럼 얘기해 주세요. 못 바꾸죠? 네. 절대 못 바꿉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100% 믿고 있는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병 오케이, 증상입니다. 다 알아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딱 바꾸지 마요. 안 된대. 안 된대, 아예.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랫동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했더니 내 배우자는 변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건 그 배우자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한 거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인 게 반대쪽으로 가게서 바라보게 되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그때 나는 황재성 씨처럼 말 잘하고 또 유머러스한 남자가 너무 좋아요. 살다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또 시끄럽고 맨날 농담이나 하고 호불호가 있는 직업입니다. 뭐 반대도 있죠. 어떤 남자 좋으세요 했을 때 저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우직한 남자가 좋아요. 그 경우 왜 헤어지겠어요? 답답하고 속 터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당사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변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딱 떠올렸을 때 내 배우자의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명언이네.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잃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잃어야 되는 것 혹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이후에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 항상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언제냐? 나이가 아닙니다. 오롯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다라는 말. 일단은 내가 나랑 잘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얘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예뻐.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나와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걔랑 사귀지, 걔랑 사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 마. 그 치마 입지 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래요? 예,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내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야. 막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괜찮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왜 앞에서 나는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 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때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부대낌이 별로 없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느 때냐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묻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연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성공적이고, 뭐 굉장히 딱 드라마 같이 딱 됐고, 뭐 첫 번째 기념일은 정말 뭐 항상 그 이상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막 그 다 내 마음을 알아줬고, 뭐 이러셨나요?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우리 패널들 한번 대신 얘기해 저 보실까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아보고 싶고 손잡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뜸들이다가 오래 걸려서 오빠 같은 사람 보다 참았다 정말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셨군요. 가슴 아프셨겠어요. 우리 나르샤 씨는 어떠셨어요? 아, 떠올려보고 싶은데 누가 첫사랑이었는지 누구랑 첫 연애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다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때는 얘가 첫사랑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걔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한 38 되다 보니까 누가 첫사랑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거 자체도 혼돈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저는 싸웠어요,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지? 뭐 이래서 뭔가 계속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이렇게 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강했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맺을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를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얘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얼음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니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미니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니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미니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미니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미니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미니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미니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미니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미니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민희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거웠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는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어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넣으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술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찌질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 있고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여은이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성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상중 철수님은 훌륭한 어른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들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말은 성공한이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또 어떠세요? 현명한. 현명한.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창의적이에요.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믿음직한. 믿음직한.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말이죠. 뭐 독립적인, 합리적인, 스마트한, 뭐 현명한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치대는, 눈물이 많은, 뭔가 유약한,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는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